용적률은 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만 용적률 활용 방법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용적률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 신도시가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있는 도심지. 이미 필지가 다 놔져 있고 이미 도로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이 땅, 남아있는 이 땅에서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좀 해야겠네요. 보증금을 안 올리는 집이야. 얼마인데? 1억 7천? 안 하면 1억 5천? 1억 8천까지도 나가겠는데요? 예. 방이 쓸모가 있어서. 기억자가 있어요. 도배장판만 해주시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난방비는 많이 안 나오겠네. 중간에 껴있어서. 중간에서 예. 위에 3층에 한 층이 더 있고. 아, 또 이게 끼인 집에 따라 또 틀려요. 아, 위에. 난방비. 예, 예.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네. 위층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층. 아파트도 왜 중간층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집은 다 방네요. 예, 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란다가 있는지 없는지. 네, 베란다 있는. 예, 예. 그럼 베란다에 보통 어떻게 쓰나요? 그냥 자투리집.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왜 지저분한 짐들 있죠. 그걸 이제 한쪽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웬만한 요새 신축들은 베란다가 없어서 눈에 다 보여요. 그 공간들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신혼부부들 외에는 다들 베란다 있는 집들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깨끗하고 신축이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워낙에 신축 빌라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선호도는 좀 떨어져요. 짧게 해야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이익이 되니까. 아, 하나라도 세대를 많이 늘리고.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신축이면 무조건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축이라고 해도 자기네가 그 살림살이 공간을 생각을 해서 보통 15평에서 18평 그때는 많이 찾으세요. 신축 빌라들은 베란다가 있기는 있어요. 도면상에는. 근데 이제 준공 떨어지면서 그걸 확장을 해버리죠. 네. 확장을 해도 큰 평수가 13평, 14평밖에 안 돼요. 거실 다 포함해서. 요새는 욕조 많이 안 써요. 성향이 욕조를 없애는 성향이고 세면대하고 세탁기가 여기 들어간 비좁으니까 그렇지. 베란다에다 놓죠. 여기는 화장실이 좀 큰 거예요. 6건. 공간이 많고 혼자 쓰는 거예요? 아가씨 혼자서. 아,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쓰면 되겠다 그럼. 전철역 앞에 있으면 1억 7, 8천까지도 하겠네요. 대장에 면적으로 안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냥 예, 여기 예. 샤시를 막아서 쓰는 거잖아요. 천에 40에 내놨는데 예. 집은 밝아서 좋은데 화장실이 조금 위에 있어서 그리고 세탁기가 밖에다 놔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갔어. 아니 샤워도 서서 못 하겠는데요. 네, 배수 때문에. 네, 배수 때문에. 탑니다. 저 한겨레 신문사 있는 데가 제품 공장이 많아요. 봉제 제품하는 아줌마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요일만 쉬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일요일 날 쓰게 돼요. 그리고 학생들. 숙대. 예, 학생들. 싼 거. 이제 원룸은 비싸니까. 이제 월세도 오시는 분들은 서민들이 오지만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부자세요. 평수가 다들 큰 평수예요. 작은 평수가 없어요. 현금화가 됐을 때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이분들도 팔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는 계시는데 그러니까 결론 이제 땅 부자들이 많으신 거죠. 구조가 먼저 마음에 들어야죠. 돈보다도. 깨끗하고 여기 동네 신축 건물 깔끔하고도 싸고도 쾌적하고.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을 지금 이 돌계단은 완전히 무시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쇠계단으로 와가지고 위에다 계단을 만들고 옛날 집들은 옥상 같은 데다가 이제 한 층 더 올려서 증축 부분을 이제 가건물로 해서 허가내가지고 쉽게 말해 여기처럼 집 건물 위에 있으면은 베란다를 만다든가 요즘에는 그 한마디로 이제 커피타임 같은 거 이제 파라솔가 놓고 방부목으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가정집도 딱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당 같은데 이런 베란다를 이용해서 커피 같은 거 먹고 쉬려고 가족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렇지. 이런 것은 설계할 것도 없고 이제 구조 변경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해놓으면은 세입자는 건물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서 들어오는 거지 세입자를 맞춰서 그것이 할 수가 없지. 이것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세를 주기 위해서 건물주가 돈 들여서 수리해 주는 것이고 그래놓고 1억이다 평소에 근데 건물 수리해 놓고 뭐 한 1억 5천을 받는다든가 제가 지었어요. 아이 앞에 예, 예, 카페. 요것은 이제 내가 이 아까처럼 쇠 기둥 다 세워가지고 위에 이제 판넬 조르시 이제 일부 디자인을 여기 가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또 거치 나름대로 꾸민 거지. 원래는 어떤 집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옛날 그 잘한 집 같은 거, 저 기와집 있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 저 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한 것이고. 이왕이 돈 들여서 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좁은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좁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김에 좀 키우는 거지. 자기네 쓰기 좋게. 그렇게 조금 넓히는 거는 구청에 신고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굳이 뭐 이제 그게 뭐 수리하는데 큰 거시기는 없어요. 이제 허가내하고 도면 그릴 적에는 이제 정식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이지. 근데 이제 저 정도쯤은 아령으로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서촌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그 관광지 그 인터넷으로 많이 띄워가지고 한 번씩 다들 이제 그 보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드신 분들은 많이 떠나고 아무래도 이 카페촌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러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거지들 그렇게 막 바꿔도 상관없나요? 그럼 한참 바꿨는데 지금 묶었어. 구청에서 주거지를 이게 너무나 이게 제가 거시된다 해가지고 지금 가정집에다 지금 식당 같은 거 카페 못해. 원래 한옥마을로 지정인 게 아니라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요. 재개발 하려다가 이제 그 재개발이 안 되고 한옥으로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기와 같은 거 비가 새잖아. 이게 비늘이 덮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안 되니까 뜯고 다시 수리해야 돼. 비닐이 덮어놓으면은 기와니 나무가 다 썩어버려. 숨을 못 쉬니까. 그게 싹 그냥 걷어내고 그 전부터는 재개발이 안 들어가고 그 전에 수리를 했으면 집들이 괜찮을 뻔했는데 재개발한다 하니까 집들 고치질 않은 거야. 그게 집이 엉망이 됐지. 그래? 경매에 참 전문가 분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땅을 이제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 매입하고 이제 그걸 놀릴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원룸을 짓고 또 이 원룸 지어서 또 시장에 내놓으니까 또 반응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문화마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막 긍정의식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였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그 카페가 사업이 잘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게 할 거냐. 이자카야가 됐든 또 사무실이 됐든 오는 사람들을 발을 묶자.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많은 공급과 많은 공급으로 인한 그 적절한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을 또 만들 수가 있었고요. 건축주의 생각이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는 한 10% 정도라고 보고요. 기획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의 몫이 한 60%라고 생각하고요. 30% 정도는 세입자들의 생각을 미리 읽는 겁니다. 카페를 운영할지 사무실을 운영할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 뭐 옷가게나 이런 또 소매상을 또 운영을 할지는 어느 정도 기획 설계할 때 자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건축주들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지금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은 이 시장을 알고서 오기 때문에 크게 건축주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투자 대비 연수익률이 얼마일 것이냐와 또 이 투자를 했던 이 땅의 지가 상승은 나중에 3년, 5년 후, 10년 후에 어느 정도 오를까? 크게 대한 관심이 지대적인 것 같아요.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또 본인들이 주거를 하고 나머지 면적을 또 이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 집에서 들어가는 금융 비용을 또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그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이런 건축물에 이런 집을 갖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든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금융 비용을 60에서 70% 정도의 많은 비용을 대출받지 않고서는 이런 집을 사기가 참 정말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금융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극대화예요. 건축 법적으로 따지면은 다락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여기 또한 서비스 공간이고, 이런 서비스 공간을 어떻게 찾아먹느냐, 찾아먹기 위해서 층고 높이에 대한 법적인 채굴을 써먹어야 되고, 또 테라스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에서 신축이었을 때 못하는 주차에 대한 혜택, 가장 중요한 게 주차 한 대로 이 건물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축이었을 때는 1층이 아마 거의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하 1층, 2층, 다락에서 5개층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신축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리모델링 정축 쪽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사실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약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주차보다는 이런 공간 창출이 우선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획이 디자인이 되는, 디자인을 위해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나니까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이 동네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곳의 공간, 또 이게 보너스 같은 느낌. 다락은 임대 면적에서 빠져 있는데 다락이 조금 있네. 거기에 따른 또 행복감. 그럼 이 다락을 뭘로 만들까 하는 그런 상상, 꿈을 꾸면서 그 나름 그 공간 안을 너무 만족해하고, 또 뭐 결국은 건축주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건물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게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짧으면 2, 3년에서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일반 건축주분들의 그 디자인에 대한 욕구나 정보에 대한 욕구, 본인 취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축사를 찾아갑니다. 요즘에는 인허가 위주를 하는 그냥 허가 사무실들, 간단한 건축물들을 뭐 최소 경제적으로 짓는데 약간 그 주력돼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건축사들, 여기에서 조금 뭐 이쁘기도 하고 약간 특색 있기도 하고 좁지만 뭐 나름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들은 뭐 저희가 뭐 따로 그 구분하는 언어는 없지만 저희들끼리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위주로 하시는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설계비라는 게 보통 1,000만 원 거의 이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건축가라는 뉘앙스를 잘 선택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디자이너들의 경우에 일반 3, 40평, 4, 50평짜리 건물도 최소 못해도 1,500, 2,000?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 4천도 받으시고, 근데 그런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서 일반 건축주분들이 이 설계 안에 자기 취향을 꼭 접목시키고 싶고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 왜 드리냐면 시공사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이제 뭐 협소주택이니 뭐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간의 이슈몰이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떤 창출하는 거죠. 공간을 창출하고 건축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좁지만 어떤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나름 온 가족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집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협소주택은 비싸다는 거. 매스컴에서 작다는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작아서 좋아. 이게 작은데 크게 만들어서 좋아하거든요. 작은데 좋아라는 느낌이 경제적으로 싸게 느껴져요. 느낌이 30평이면 1층입니다. 보통 1층. 근데 협소주택은 30평짜리가 최소 3층에서 4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사비가 비쌉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언질이 별로 없어요. 어떤 잡지든 어떤 건축가들도 알면서도 약간 도심지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솔직히 뭐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인프라를 이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아파트가 옛날에 대안점이었다면 뭐 거기에 대안점이 협소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분명히 하나로 어떤 작은 공간에 분명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점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몰려서 1980년에서 2010년은 기능 수요. 만들면 찍어내면 팔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땅값이 오르니까 가능한 얘기죠. 용도적이 상향되니까 가능한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가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미 인구 정체됐고 소가구 증가하고 삶의 가치에 맥락을 두는 수요를 찾아내는 방식의 설계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요즘 공유주택, 협소주택, 가로정비사업. 용적률은 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용적률은 죄가 없는데 다만 용적률 활용 방법이 문제가 있죠. 서울시를 보면 용적률과 밀도를 규정하는 게 용적률 건폐율, 충수, 높이거든요. 용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연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 용적률이 뭐 600에서 1300, 뭐 주거지역이 150에서 뭐 250 이렇게 차이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건축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질됐냐면 상업 쪽에다 지금 주거를 막 밀어넣고 있잖아요. 주상복합의 주거 상업은 상업의 성격으로 도시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 수지가 안 난다는 이유로 막 거기다가 주거를 밀어넣고 있는 순간 건폐율 용적률이 뭔가 용도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좀 지역 맥락적으로 참 다르게 다양화가야 되는데 다 하나로 뭉개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도시나 새로 지어지는 것들 보시면 거긴 좀 나아요. 거기는 이미 도시 설계가 계획과 도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 기존에 지금 있는 도심지. 이미 필지가 다 놔져 있고 이미 도로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이 땅, 남아있는 이 땅에서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오직 용적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규모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땅, 소규모의 땅이죠. 그 땅에서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는 이미 주어졌고 땅값에 맞는 건물의 용적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욕심을 또 형태의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공사비가 한없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주변 건물 항상 봐요. 이거를 거기서 2배로 갈 거냐. 내 욕심과 내 열정을. 아니면 거기서 한 10%만 좀 얹어서 갈 거냐를 고민을 해요. 근데 그 10%를 얹으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절약을 한 거잖아요. 비용을 절약한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저희가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형태의 욕심을 조금 줄이면 다른 곳에 쓸 수 있고 그것을 건축주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건축주를 설득하는 다른 디자인 요소를 쓸 수도 있고 땅 주인이자 건물주도 그리고 들어와서 임대라든 분양하는 사람도 하물며 이 건물을 짓는 시공자도 우리가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만족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좋은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행복해 할 수 있으면 대화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으면 행복을 즐겁다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좋은 건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가들의 존재 이유도